오늘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그렇죠.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2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여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어이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 바늘로 찔러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이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뭐 여기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이제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을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그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연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연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있었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하게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네.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든데도.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찬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다 피하는 거 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네.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다 이용하셔야 되죠. 예.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